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2편 강화조정에는 풍악소리 요란하고. 지난 시간에 이규보의 삶과 문학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규보가 세상을 떠난 때가 고종 28년, 서기로는 1241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기 1242년부터의 고려사를 탐색할 차례인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 역시 고려와 몽골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인 기간, 즉 여몽전쟁이 진행 중인 기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사서에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고종 25년 여름 윤 4월 몽골 군사가 동경에 들이닥쳐 황룡사탑을 불태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한동안 전쟁에 관한 기사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년여가 지난 고종 34년에 가서야 가을 7월에 몽골군의 원수 아무간이 군사를 거느리고 염주로 쳐들어와 진을 쳤다. 이런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8년여 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역사책에서는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고종 18년에서부터 원종 14년까지, 즉 서기 1231년에서 1273년까지 40여 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짧게는 몇 달 동안, 그리고 길게는 수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쥔 몽골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오래 끄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터인데요. 어째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공백이 있었을까요?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몽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몽골에서는 황제 교체가 3번, 그리고 황후의 섭정기가 2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몽골의 1차, 2차, 3차 침략을 이끌었던 태종, 그리고 4차 침략을 이끌었던 정종, 그리고 5차, 6차 침략을 이끌었던 헌종, 이렇게 어떤 황제의 교체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황후의 섭정으로서는 2대 태종의 황후였던 내마진, 그리고 3대 정종의 황후였던 해미실, 이런 등의 섭정이 또 있었죠. 즉 몽골 내부의 권력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의 처지에서 보자면 전쟁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 동안 휴식기를 가질 수 있어서 전력을 보충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 몽골족의 경우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칸이 죽으면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족장회의를 통해서 후계자를 선정했는데, 그 절차가 간단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고종 28년부터 8년여 동안의 공백기에는 몽골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요 시기가 몽골 제국 두 번째 칸이었던 우구데이가 사망을 하고 제3대 대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몽골족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도 본국에서 대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 전쟁을 그날로 중단하고 바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몽골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대칸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징기스칸이 죽었을 때에도 몽골족이 서방을 공격을 하다가 다시 철수한 적이 있고. 김순자 교수의 인서트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패해서 군사를 물리는 게 아니고, 한창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대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몽골군에 맞서서 방어전에 임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침략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어리둥절해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고려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했을까요? 고려의 대응책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고려는 처음 1차 침입 때 이미 몽고에게 항복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 몽고가 어떠한 실체인지, 또 몽고의 어떤 그 침략할 수 있는 군사적인 역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고려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몽고에 대한 소문이 워낙 강대하고 워낙 그 야만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살육을 한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고 조공 책봉 관계에 있는 금이라는 그 강대국도 몽고에게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는 이 몽골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 저항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더 치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고려는 몽골과 맞서 싸워봤자 승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쟁 상황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고타이의 사망 이후 몽골이 황제가 없는 시기로 인하여 혼란 상태에 빠짐으로써 고려는 결과적으로 약 8년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몽골이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장기전으로 전환되자 이후 양국 간에는 사신 파견에 의한 외교적 교섭이 전쟁을 대신하게 되었다. 고려는 고종 25년부터 32년에 이르기까지 도합 12회의 사신을 보냈고 몽골은 같은 기간에 7회에 걸쳐 사신을 보내왔다. 어쨌든 고려에 대해 무력적 침략을 주도했던 우구데이 혹은 오고타이의 사망 이후 8년여 동안 고려는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되는데, 그 기간에 고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 29년 7월 문화시중 최종준이 고종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대왕 폐하, 씨는 이제 나이가 많아 총기가 흐려지고 막중한 국사를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하여 물러나고자 하오니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최시중,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최시중은 벼슬길에 오른 이래로 시종 한결같이 절개를 지키고 또한 청렴으로서 나라를 받들었으며, 근래에는 국가의 연고가 많아 의논이 분분할 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고, 도읍을 옮기고 사직을 호위하는 데에 그 공이 비교할 바 없이 지대하여서 어찌 갑자기 정무를 그만둔다 하시오? 황공하옵니다, 대왕 폐하. 하오나 씨는 이제 나이가 많아 조정의 지혜를 보탤 처지가 못되옵니다. 이만 벼슬길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드디어 최종준에게 궤장을 하사하였다. 궤장이란 나라의 공이 많은 70살 이상의 늙은 대신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물건인데요. 궤는 일종의 팔걸이에 해당하고 장은 지팡이를 일컫습니다. 여기에서 고종은 최종준이 절개가 곧고 청렴하다고 덕담을 하고 있는데, 고려사 열전편 최우전을 보면 최종준에 관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최우는 최종준의 집을 지어주면서 길 가는 사람의 우마를 탈취하여 제목과 기와를 수송하였다. 그리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원망이 자자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서 최종준은 집정자였던 최우의 측근 신복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가 바뀌어서 고종 30년 정월. 뭐라 했느냐? 송백공이란 자가 감히 이 최우를 음해했다 했느냐? 내 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송백공을 포박하여 끌고 오도록 하라! 교위 조보수가 송백공을 최우에게 참소하니 최우가 송백공을 강물에 던져 죽이고 조보수를 낭장으로 삼았다. 참소란 없는 죄를 꾸며서 거짓으로 고해바치는 것을 일컫습니다. 송백공을 최우에게 참소했던 조보수는 그 대가로 정구품의 교위에서 종육품의 낭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요즘의 군대 계급으로 치면 중위에서 중령 계급으로
파격적인 진급을 한 셈이 됩니다. 참소 사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참소에 의해서 장군 김치가 최후에게 끌려옵니다. 네가 정녕 무례별 모아서 반역을 꿈꾸었다는 것이 사실이랬다. 아닙니다, 최공. 제가 어찌 최공에게 그런 불순한 생각을 품었다 하십니까? 장군 김정희를 비롯해 수십 명의 무례배들을 모아 이 최후를 타도하려 했단 말이. 지금 너는 거짓이라고 항변하는 것이냐? 맹세코 그런 일을 꾸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고변한 것이옵니다. 그러한 참소를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참소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최공. 이실직고를 하면 가벼운 벌을 내리려 했거늘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구나. 억울하옵니다. 닥치거라! 저놈을 끌고 가서 머리를 박박 깎은 다음에 저 멀리 하동현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예! 끝까지! 최공! 전 결백하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장군 김정희를 비롯해 김치 저자와 어울려 반역을 모의한 놈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가서 강물에 내던져라! 예! 어떤 사람이 장군 김치를 참소하니 최후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하동현으로 유배하고 김치와 친하게 지냈던 장군 김정희, 평노진 부사 손중수, 다방 안기 등 35명을 강에 던져 죽였다. 임시로 옮겨간 도읍지가 강을 끼고 있는 강화도였기 때문일까요? 사람을 강물에 던져 죽게 하는 형벌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데 단지 김치라는 사람과 친하게 어울렸다는 죄로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물에 내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은 반면에 정작 주모자로 낙인 찍힌 장군 김치는 기껏 머리를 깎은 다음에 하동으로 귀양을 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그친 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김치는 권력자 최후의 외손자였던 것이죠. 누군가가 최후를 거역했다는 정보를 고에 바치면 최후로부터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한 건의 참소가 접수됐는데 이번엔 그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상품의 지주사 김경손 부자가 최후를 고하고 다른 뜻을 품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러바칩니다. 김경손은 몽골군의 1차 침공 때 귀주성 전투에서 박서와 함께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지요. 김경손이 최후를 고했다 했는데 벌레 충자 밑에 피혈자를 받쳐 쓰는 이 고자는 방술로서 상대를 저주하고 해치는 것을 일컫습니다. 지주사 김경손 부자가 나를 고했다 했느냐? 조사를 해보니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해온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죄를 꾸며 참수한 저자의 행실을 용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저자를 포박하여 강물에 내던지도록 하라! 예! 사서에는 이 사건들이 누군가가 거짓으로 죄를 꾸며서 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 집중된 것을 보면 실제로 최후에게 도전했던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김순자, 신한식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최후가 집권한 기간이 거의 30년간입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면서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30년 정도의 긴 기간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도전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 30년 상황에 어떠한 그런 어떤 국내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 가지고 최후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고종 30년은 대몽전쟁이 비교적 소강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 고종 19년 강화천도가 단행된 지 약 11년이 지난 이유가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특히 이 최씨 정권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그 8만 대장경이 조판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강 상태 또 거기다가 팔만대장경 조판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역사 이런 상황은 그 어떤 정치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 불만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화천도 이후에 어떤 불안한 어떤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반대 세력을 갖다가 또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겠죠. 특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최후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는 신한식 교수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고종 29년 2월 경상주도 순문사의 민희, 전라주도 순문사의 손습경, 그리고 충청주도 순문사의 송국천, 이렇게 결정을 했소. 공들은 즉시 현지에 부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바라오. 예, 대왕폐하. 또한 각 도에 파견될 산성별감과 권농별감 역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백성들을 위무하고 동솔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요. 예, 대왕폐하. 고종은 경상, 전라, 충청 등 3남지방의 순문사를 파견하고 이어서 각 도에 산성별감 겸 권농별감 37명을 파견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각 도에 산성 겸 권농별감 37명을 보냈는데 사실 이름은 권농이라고 붙였지만 실은 군사상으로 방비를 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나중에 순무사가 권농별감의 경우 번거롭고 쓸데없으니 파하기를 청하므로 그 말에 따랐다. 권농별감 하면은 말 그대로 농사를 권정하는 어떤 별감, 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 관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필요했고 그 물자에서 특히 이 먹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 권농별감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는 그런 물자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민에 대한 독려, 거기다가 어떤 이 대몽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쟁 준비, 이런 등등의 임무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몽골군의 침공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통솔해 방어 대책을 세우라는 임무를 주어서 별감들을 파견했으나 그 이름을 군사적인 색채를 풍기지 않는 권농이라고 한 것은 몽골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각 지방의 산성에 방호별감을 파견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때에 이르러서 순문사를 각 도에 파견하는 데 이어서 각 산성의 별감들까지 줄줄이 내려보낸 조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강화로 천도한 고려 정부가 몽골군 침략 앞에 그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도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정예병들은 전부 강화에 있어서 최후와 그 어떤 그 권력자들을 보호한 방어에만 했지 국가 방어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떠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민심이 이미 고려 정부에서 떠났던 사례는 이미 이거보다 11년 전에 충주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농민과 천민들이 반란을 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몽골군의 침략이 잠시 멈춘 이 기간에 일단 민심을 수습을 하고 그런가 하면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서에는 군사상의 목적으로 별감을 파견했다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반된 민심을 위무해 되돌리고 혹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해 9월 강화도 조정에서는 한 가지 국책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로를 개척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파야 하는지 대사성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예.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안남입니다. 지금은 안남에서 물품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쪽에 보이는 여기서부터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안남에서 세곡미를 이곳 강화까지 운송하려면 우선 여기서 강민호로부터 수집을 한 다음에 여기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우마차를 동원해 바다까지 운송하고 거기서 다시 배에다 선정을 해서 바닷길로 강화에 오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수로를 낸다면 안남에서 바다까지는 그 길이가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깊이와 폭이 또한 상당해야 할 터인데 가능하겠소? 안남에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하천이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의 폭을 조금 넓히고 바닥을 깊게 파면 수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지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최공.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떻게 수로를 내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고려사 조례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우가 대사성 송국첨과 간이 홍균을 보내서 안남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수로를 파서 바다와 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당시에 고려 도읍지가 강화도였음을 상기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안남은 지금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안남도호부가 있었고 지금도 계양구에는 안남이라는 이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 무거운 화물들은 전부 수로로 운송을 합니다. 바다로 운송을 하든지 강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 여기 그 안남에서 수로를 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서울 분야에서 이 김포 쪽 이쪽 지역으로 모이는 어떤 조세 수입을 강화까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나는 그 새 수입들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강화로 바로 그 운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내륙 지방에 있는 새를 강화로 운송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몽골병 때문에 그것이 그 조운이 안전하게 운송이 안 되죠. 현재 서울이나 김포 등지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를 강화도로 운송하기 위해서 바다와 통하는 수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한식 교수는 여기에 나오는 안남을 현재 인천광역시에 있는 그 안남으로 단정할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륙의 곡창지대에 있는 물품을 모아서 빠른 그 시간 내에 강화도로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이 이용돼서 그래서 여기 내륙의 교통의 집산지, 물류의 집산지에서 모인 물품을 수로를 통해서 바닷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남이라고 정되는 전주라든가 또 인천광역시 이 지역은 그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물품을 집산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수로를 통한다면 더 빨리 그 강화도로 실어 나갈 수가 있었겠죠. 신한식 교수는 굳이 그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자면 이미 한강을 통해서 강화로 들어갈 수 있는 뱃길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천 지역의 안남보다는 전라북도 전주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려 태조 19년에 전주가 안남도호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시기에 강화도에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암만 해도 인천 쪽의 안남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그 수로 건설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서에는 송국첨 등이 현지에 가서 살펴본 결과 수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려사 저려 고종 30년 5월의 기사를 보면 당시의 국왕이었던 고종과 실질적인 집정자였던 최우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좌창별감 왕중선의 죄상이 무엇인지 고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폐하. 지난 5월에 좌창에서 진양의 세곡미를 받아들였사옵니다. 진양은 이미
최공의 시급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헌데 그곳에 세공미를 받아서 국고에 귀속시켰다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하옵니다. 마땅히 잘못을 물어 벌을 내려야 할 것이옵니다. 왕중선을 좌창의 별감직에서 파직할 것이요, 어명이니 당장에 그리 처결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폐하. 좌창 별감인 왕중선뿐만 아니라 창고 관리를 책임 맡았던 자들에게도 엄한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양은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이미 실권자 최후의 시급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은 최후 개인의 차지가 돼야 하는데, 백관의 녹봉을 맡아보던 관청, 즉 좌창의 책임자였던 왕중선이 진양에서 거둔 세공미를 국고에 귀속시켜버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고종이 왕중선을 파직시켜버린 것은 감히 최고 권력자인 최후의 시급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최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그 불경죄를 물어서 내린 벌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최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대왕폐하, 말씀하시오, 최공. 신이 비록 폐하의 명을 어기기 어려워 진양을 시급으로 받았사오나 금년의 세공은 예전처럼 나라 창고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좌창 별감 왕중선 등의 죄는 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공의 뜻이 정이 그러하시다면야 그리 처결하도록 하겠소. 자, 이렇게 됐으니 최후는 매우 넓은 도량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된 셈이고, 좌창 책임자 왕중선을 단죄하려고 했던 고종은 그 체면이 조금은 우습게 돼버린 셈입니다. 그 최후가 그 진양으로 책봉되고 또 자신의 그 부를 세우는 그런 시기가 고종 21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고종 21년에 진양이 최후의 시급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종 30년에 벌어진 바로 이 사건을 기하려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전해인 고종 29년에 아마 진양이 그 최후의 시급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29년, 30년 요 변화되는 상황에서 아마 자창에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창에서 착각하고 거둬지는 세공미를에 대해서 그런 수행한 관리를 처벌한다고 하니까 최후가 용서해줘라 이런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기도 했는데, 최후의 작호가 진양 후인 것으로 미루어서 진양이 최후의 시급으로 주어진 것은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최후가 책봉받았던 때가 고종 21년이었고 왕중선이 세공미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뻔했던 때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난 고종 30년인데, 이때에 와서 새삼스럽게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신한식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최후가 고종 21년에 진양후로 봉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진양 지역이 최후의 시급이 된 것은 고종 29년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고종 30년부터는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되는데 왕중선이 착각을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왕중선이 실수를 해서 안 받아야 할 세공미를 받았으면 최후에게 반환을 하도록 지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터인데, 앞장서서 그에게 벌을 내리는 모습에서 최후를 대하는 고종의 태도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화천도 이후에 국왕은 자신의 그 안위뿐만 아니라 또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최씨 정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 본토에 대한 장악력 같은 경우는 이 최씨 정권의 어떤 군사력이 또 크게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종이 어떤 아부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고 수능의 모습으로도 비춰줄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무덤, 즉 왕릉 2장에 관한 짧은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30년 8월에
세조와 태조를 강화 개골동으로 이장하였다. 개경에 있던 세조와 태조의 묘를 강화도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태조는 고려를 세운 왕건이고 세조는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 국가의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그 왕이 머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특히 이 세조의 무덤과 그 태조의 무덤을 옮겼다는 것은 이 시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조의 어떤 부장품이라든가 어떤 시신을 갖다가 모셔가는 그런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곧 종묘의 이동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려는 국조, 즉 나라를 세운 임금의 무덤을 강화도로 옮겼다가 나중에 개경으로 환도할 때 다시 옮겨가는데 전시의 적군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몽골의 경우 칭기즈칸을 비롯해 역대 칸들의 무덤이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칸이 묻힌 장소를 아는 사람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적군에게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엔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 30년 11월 정사품 벼슬인 시랑 이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자가 지은 죄상을 낱낱이 고하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저자는 높은 벼슬을 하며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의당 백성들에게 본이 될 만한 행실을 보여야 할 터인데 아내가 죽고 나서 복기를 마치기도 전에 처조카의 아내와 간통을 했사옵니다. 조카의 아내와 간통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폐하. 헌데 그 처조카의 아내가 저자와 눈이 맞아서 본 남편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하옵니다. 대체 문장에 능하다는 고위관리가 어찌하여 그토록 추한 행실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인가? 저들을 각각 먼 섬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해당 기사의 전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수는 아내가 죽어 복미결인 상태에서 처조카의 아내와 간통하였는데 그 여자가 본 남편을 살해하려다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모두 섬으로 유배하였다. 이수는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더러운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두 추하게 여겼다. 시랑 이수가 처조카의 아내와 사통한 것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나서 복미결, 즉 상복을 벗을 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어서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경우 남녀관계의 성윤리가 조선시대와는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간의 어떤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기에 비해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 자료상으로는 이 남녀관계의 불륜이 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조선시대보다 더 문란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보다는 남녀의 어떤 관계 이런 연애하는 남녀 상렬지사가 좀 더 자유로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윤리를 조선시대에 비교하는 것은 좀 그거는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최충원 일가의 여성 편력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으로 이어지는 이 최씨 가문의 권력자들은 기생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과부를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혹은 임자가 있는 여자와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 내용들이 사서에 매우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충원 일가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기사라는 것은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기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생이나 과부하고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있는 부인을 강제로 취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취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상대가 되는 여성의 남편의 동의하에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적 측면에서 성적인 문제는 사실은 다른 시기, 다른 왕 혹은 다른 권력자에게도 있습니다. 엄연히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와는 성윤리나 풍속이 많이 달랐음에도 조선 시대의 성리학적 기준에 맞춰서 비난을 한 것은 최씨 정권에 대한 조선시대 신진사대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폐하, 금주 방어관이 일본국에 관한 소식을 알려왔사옵니다. 일본국이라 하였소. 어떤 내용인지 고하도록 하시오. 예, 폐하. 일본국에서 금주에 찾아와서 박물을 바치고 또한 일본 근해에서 표류된 우리 고려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하옵니다. 네, 오랜만에 일본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왔다거나 혹은 왜구가 남해안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했다는 기사가 자주 나타나다가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일본 열도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았는데 고종 30년에 이르러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엔 고려와 일본 사이에 국교가 단절된 상황이었을까요?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와 일본 간의 관계는 뭐 이렇게 외교를 단절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대몽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외교 단절 기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소수의 왜구들이 고려 일대를 갖다 이렇게 노략질하는 그런 기사는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고려와 통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항상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이 시기의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종 30년에 고려의 금주, 즉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 나타나서 박물을 바치면서 표류한 고려 사람을 넘겨주고 간 세력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일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일본은 그 막부 시대에 각 지방의 영주들이 분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와 같은 개념으로 중앙정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국은 일본에 있는 각 지방의 봉건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큐슈나 아니면 대마도 쪽에 있었던 봉건 영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을 바쳤다라는 얘기는 큐슈나 대마도 쪽에서 고려 또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고려에 대해서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이 사실은 무역입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규슈나 대마도에 본거지를 둔 세력의 영주가 고려와의 무역을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려 조정이 있는 강화도에까지 오지 않고 남해안의 김해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봐서 이것을 국가 간의 외교 교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고종 31년 2월 제주 부사로 근무했던 노효정 등에 대해서 탄핵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폐하! 전임 제주 부사 노효정과 판관 이각을 벌하시옵소서. 노효정은 지금 제주 부사의 임기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그를 벌하라 하는 것인가? 개인이 가져서는 아니 될 물품들을 사사로이 취하여 싸우니 어찌 그 죄가 가볍다 하겠사옵니까? 나라의 물품을 횡령했다는 것인가? 그 물품이 무엇인지 말하라. 노효정이 제주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일본의 상선이 제주에 표류하여 파손된 바가 있사온데 일본 상선이 제주 관내에 표류하여 파손된 적이 있다 했느냐? 헌데 조정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예, 폐하. 뿐만 아니라 노효정은 판관 이각과 결탁하여 파손된 일본 상선에 실려있던 비단과 은, 구슬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취하여 싸웁니다.
이런 고얀 자들이 있나? 노효정과 이각을 당장 잡아들이라. 왕은 노효정에게는 은 28근을, 이각에게는 20근을 각각 징수하고 삼으로 귀양 보냈다. 그렇다면 제주도 인근에서 파선했다는 일본 상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며 장사를 하던 배였을까요? 이 시기는 남송시대라서 고려하고 남송하고는 공적인 국교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인데, 고려사에 보면 이 이전 시기에는 중국 송나라하고 상선이 많이 왕래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고려의 상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본 상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고려 전기에 있었던 고려 상인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라면, 기록에는 없지만 고려 상인들도 여전히 활동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아마 역시 그 남송 경제권에 들어서 일본 상선도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송나라 사서에 의하면 이 시기는 이미 고려와 송나라가 정식으로 국교를 단절한 이후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 교섭이나 공무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만 민간에서의 상교류마저 단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최후는 강화천도 이후에 유독 잔치를 자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종 31년 최후가 잔치를 베풀었다. 최후는 가면자피를 하도록 시켰는데 그들에게 각각 은 1병씩을 주고 또 기생에게는 비단 2필씩을 주었다. 고종 32년 8월에 최후가 연등 행사를 하면서 기약과 온갖 자피를 베풀어 밤새도록 즐기니 성안의 선비들과 아녀자들이 구경하느라 담처럼 빙 둘러섰다. 5월에 최후가 종실의 사공 이상과 제추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채색 비단으로 산을 만들어 비단 장막을 두르고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았는데 무늬와 수로써 꽃을 만들어 장식하였다. 또 팔면을 은단추와 자개로 꾸민 4개의 큰 동이에 각각 얼음 봉우리가 담겨 있고 4개의 큰 물통에 붉은 작약과 자줏빛 작약 10여 품을 가득 꽂았는데 눈꽃이 사로 비쳐 겉과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였다. 기약과 온갖 자피를 베풀고 팔방상의 공장 1350여 명이 모두 호화롭게 단장하고 뜰에 들어오니 검은고와 노래와 북과 피리의 소리들이 천지에 진동하였다. 팔방상에게는 각각 100은 주고 영관과 양부의 기녀와 광대에게도 각각 금과 비단을 주니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팔방상의 공장들을 동원했다 했는데요. 이 팔방상이란 고려시대 음악을 담당하던 관청을 말하고 영관이란 음악을 담당하던 악관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호합한 잔치에 대해서 고려의 사관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팔방상을 동원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나라가 태평할 때나 있을 법한 성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몽골 군사가 침략하여 해도로 들어가 숨어서 사직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니 임금과 신하가 진실로 걱정을 같이하여 마치 못 위에 얼음을 밟고 지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후가 국가의 권력을 도둑질하여 망령되게 사치를 일삼고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거나 거리낌이 없으니 그 죄가 진실로 죽음을 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사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온 나라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이러한 호합한 잔치를 끊임없이 벌이다니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고종 29년 9월 왕이 조서를 내렸다. 지금 도성과 가까운 주와 현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수확할 것이 아예 없다 하니 그 부렴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마땅히 각 지방에 사자를 보내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라. 흉년이 들어서 부렴, 즉 세금 내는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고
전쟁으로 병화를 심하게 입은 백성들에게는 요역과 공세를 7년 동안 면제할 것이며, 또한 곡주와 수덕 두 곳은 은공을 5년 동안 감하게 할 것이다. 곡주와 수덕은 황해도 곡산과 평안남도 양덕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역은 피해가 워낙 커서 나라에 은으로 바치는 곡물, 즉 은공을 5년 동안 감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면제해주고 감해주다 보면 나라의 재정 역시 궁핍해질 것은 뻔한 일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가 호화스러운 잔치를 자주 베푼 데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치스러운 행사를 여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개인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정치 심리학적인 어떤 행동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후는 국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를 통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고려의 많은 관료 계급 혹은 고려의 지배계층들에게 있어서 내가 실질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시하는 그 장치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국가의식에서 혹은 본인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를 과시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치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정에 의식 있는 대신들 중에서 최후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신한식 교수는 최후를 제외한 다른 귀족들의 처지가 그러할 형편이 못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히 당시에 이 고려 본토와 강화 정보 간의 어떤 관계는 주로 이 바닷길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극히 일부 권력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왕이나 귀족들이 간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최씨 정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최후 입장에서는 이런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해서 자기의 은덕 아니면 그런 어떤 지배층들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서 잔치를 많이 열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의 고위 귀족들의 경우 재산이 대부분 옛 수도였던 개경에 있었을 텐데 그 지역은 전쟁으로 피폐해져 버린 터에 오갈 데 없는 강화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니 최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란 얘기죠. 최후의 호화 잔치판은 계속됩니다. 선원사의 행차였다. 최후가 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6개의 상을 차렸는데 칠보로 장식한 그릇을 진열하여 놓았다. 반찬이 극히 풍성하고 사치스러웠다. 최후가 자랑삼아 말했다. 자, 내가 차린 상이 어떤가? 앞으로 이만한 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최후가 이런 호합한 잔치를 무시로 베풀었다는 기사들이 나열돼 있는 그 틈바구니에 다음과 같은 기사 한 줄이 숨어 있습니다. 고종 33년 5월에 조서를 내려서 단오날에 남녀 모두 그네 뛰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북치고 피리 부는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자, 이 어려운 시국에 단오 명절이라고 해서 북치고 그네 뛰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취지였겠지요. 이 백성 노릇하기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전쟁으로 병화를 입고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형국인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번집니다. 그 몹수병을 옮기는 것이 벌레가 틀림없는 것인가? 벌레는 벌레인데 그물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고들 하더라니까. 그 벌레가 하늘에서 마치 비가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음식 먹을 때 사람 뱃속으로 들어간다지 뭐야. 아이고, 입으로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살갗을 뚫고도 들어간디야. 우리 이웃집은 부모 자식들 일가족이 그 식인충인가 무엇인가 하는 벌레 때문에 죽어나갔다니까.
그 벌레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입으로 들어갔는지 살을 뜯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아이고, 그 무서운 전쟁판에서도 살아남은 목숨인데 버러지 때문에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병을 옮긴다는 그 벌레에 대해 고려사 저료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벌레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벌레는 몸이 가느다란 그물에 쌓여 있으며 쪼개면 마치 흰 털을 자르는 것 같은데 음식에 섞여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피부로 들어가면 사람이 갑자기 죽기 때문에 그 벌레를 식인충이라 불렀다. 고려사 저료에 언급된 이 기록만으로는 어떤 질병인지 규명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직껏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연구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황사 오는 것처럼 분명히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바람을 타고 아마 애벌레 같은 것들이 바람에 이렇게 개성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 이게 기록으로 남은 것은 일단 고려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벌레를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이게 애벌레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막 부화하기 직전에 그 흰 털을 자르는 것 같았다 하는 게 고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독충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은 영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찾아냈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모든 약으로 시험을 하여도 그 식인충이 죽지 않더니 파의 즙을 내어서 바르니 곧 죽었다.